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법의 도움을 받는 거죠.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정말 싫어할 수도 있는데 채권의 잘못도 있어요. 안녕하세요, 김민성 변호사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, 회생이나 파산 이런 제도라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피치 못하게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들을 한 번은 알려드리되, 변명이라고 해야 되나? 어찌 보면 제가 사과 말씀을 대신 드리는 거죠. 채무자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 좀 드려볼까 해요. 개인회생을 다루는 변호사들이요, 전문 교육을 가끔 받아요. 대한변협에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, 그때 제가 되게 인상 깊은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. 인권의 측면에서 본 개인회생 파산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상당히 공감이 가더라고요. 노예라는 게 있잖아요. 주인을 위해서 자기의 노동력을 투여를 해서 그 노동력으로 생산된 모든 생산물들을 소유가 주인한테 가는 게 노예겠죠.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어떤 인권을 반하는 어떤 결과를 나타나긴 합니다. 이게 회생하고 한번 좀 대입을 해볼게요. 자본주의 사회에서 큰 빚을 지는 경우들이 있어요. 이 빚을 갚는데 자기가 가진 모든 돈을 다 투여하게 되는 거예요. 그게 노예랑 비슷하다는 거예요. 그런 노예 같은 생활에서 채무자들을 구제해 주겠다는 거예요. 개인회생 파산 제도가 인권적으로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나 쉽게 좀 설명해 드린 것 같아요. 과대채무라는 게 뭐냐, 못 갚을 정도의 채무예요. 되게 쉽게 생각해 보면 자기가 버는 모든 돈을 투여를 하더라도 평생 동안 빚을 못 갚게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. 한 달 200 버는 사람인데 3억의 빚이 나한테 들어왔다. 3억의 빚이 나한테 보증채무로 들어왔다. 그거 어떻게 갚을 거예요? 네 잘못이다 라고 내버려 두는 게 대한민국 사회에 결코 이롭지 않다는 거예요.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법의 도움을 받는 거죠. 돈을 막 자기가 빌려놓고 안 갚는다 라고 해서 회생 파산 제도가 인용되는 게 아니에요. 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제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. 파산은 개인 파산을 신청한 사람의 10년치 이 사람이 금융거래 내역, 파산관제인이나 법원에서 다 체크를 해요. 그거를 구제해주기 위해서는 네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사업을 했다라는 걸 증명을 해라. 네가 남한테 돈을 빌린 다음에 그 돈을 자식한테 줬다거나 이런 정황이 있으면 파산 안 시켜줘요. 파산 같은 경우는 기각이 꽤 많이 나요. 파산관제인 분들이나 법원이 한두 건 해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. 이거 베테랑이란 말이에요. 그분들은. 회생도 마찬가지예요. 도박, 유흥, 사치, 최근 채무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거 회생 안 돼요. 돼요. 되는데 많이 안 깎아줘요. 100%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회생위원이나 법원에서 100% 갚으라고 합니다. 저희 회생파산 오시는 분들이 한 달에 수십 명 되죠. 그분들 사정 하나하나 제가 다 보잖아요. 정말 불쌍하신 분들 많아요. 회생파산은 대부분이 정말 힘드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. 물론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돈을 숨겨놓고 안 걸리는 사람들이 있겠죠. 근데 대부분 다 걸립니다. 제 경험상으로는 대부분 다 걸려요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, 빌려줄 때 어떤 채무자의 상황을 좀 보고 잘 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.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정말 싫어할 수도 있는데 채권의 잘못도 있어요. 왜? 네이버에 쳐보면은 회생 대출이라는 게 있거든요. 회생 파산을 하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. 그 사람들이 갚을 수 있겠습니까? 그 돈을? 못 갚아요. 어떻게 갚아요?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사는 사람한테 금리 20%를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. 연 이자만 200만 원이에요. 200만 원. 36개월 한다 해도 60만 원, 50만 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. 그럼 어떻게 갚아요? 100만 원으로 사는 사람이 못 갚잖아요. 그 채권을 포함시켜서 회생을 다시 하잖아요. 왜 안 갚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. 아니, 갚지도 못할 사람한테 빌려줘 놓고 못 갚는다고 막 뭐라 하고 추심하고 채권자에 걸리긴 해요. 1금융권의 채무 가지고 계신 분들 거의 없어요. 왜? 신용이 안 좋으니까 안 빌려줘요. 그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. 대부업 아니면은 흔히 얘기하는 저축은행 아니면은 개인 채무자들한테 빌린단 말이에요. 그 사람들은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그 이유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. 20%, 24% 이자를 받는 거예요. 그런 어떤 위험성을 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. 이 갚을 정도 되는 사람한테 꼭 빌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변호사 하면서 맨날 하는 일이 뭡니까? 민사는 돈 받아내는 일이거든요. 저희 의뢰인한테 되게 뭐라 해요. 이걸 왜 빌려줬냐고. 이거 왜 빌려줬냐고. 받기 이렇게 힘든데. 소송에서 이기는 건 문제가 안 돼요. 받는 게 항상 문제예요. 받는 게. 추심하는 게. 추심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. 생각보다. 그러니까 잘 빌려주셔야 돼요. 잘. 그래서 오늘 얘기를 좀 정리해보면, 과대채무라는 게 뭐냐. 못 갚을 정도의 채무예요. 그러면 이 사람이 가는 거는 두 개예요. 두 개. 완전 망해서 도망다니거나 백제라고 하거나 아니면 회생하는 거예요. 근데 야, 그럼 아무나 돈 빌린 다음에 못 갚겠다고 하겠네? 회생은 이 채무의 발생 원인을
상당히 좀 까다롭게 본단 말이에요. 회생파산에 인용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법원에서 인정한 정말 불쌍한 사람,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법원이 수회에 걸쳐서 그런 사람들을 걸러냅니다. 그 다음에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냐, 잘 빌려주셔야 돼요. 법적으로도 못 받는 경우 되게 많아요. 빌려주실 때는 꼭 어떤 채무자의 변제 자력을, 변제 능력을 좀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담보를 잡으세요. 채권자 입장에서도 채무자 입장에서도 회생이라는 게 아주 나쁜 제도는 아니다 라는 것들을 조금만 이해해 주십사 하고, 개인회생이나 어떤 개인 파산을 많이 다루는 어떤 변호사 입장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했던 기회를 오늘 갖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, 뭐 채무자분들, 채권자분들 하여튼 힘내시고, 감사합니다.